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윤희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와 사회 개혁, 더 나아가 진정한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의 주요 현안을 이슈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선 주자의 생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어보고 전북의 현안을 놓고 함께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북기자협회 주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간접적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대선 주자 가운데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 이상 고르게 나타난 이들을 초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회 진행은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사와 지역의 현안, 그리고 대선 핵심 이슈 등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KBS 이춘구 국장 나오셨습니다. 전라일보 유승열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JTB 이상윤 보도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회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조 발언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저는 평생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을 다녔던, 그리고 그 공장에서 여러 차례 산재 사고로 그야말로 장애인이 된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 참혹한 환경에서 벗어나 소위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 또 성남시장으로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와 함께했던,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여전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어려운 환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 보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불의를 없애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 그게 바로 제가 갈 길이고 여러분께 제시하는 길입니다. 네, 기조 발언 들으셨고요. 시장님 앞으로 네. 화면에 답변 시간이 기록됩니다.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2분이라든지 1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2분 해놓고 1분을 딱 줄이는 바람에 네. 진짜 할 얘기를 못했는데? 네. 약간... 기조 발언을 들으셨고요. 이제 네.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네.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고요. 네. 김정남이 최근에 피살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 그 안보 불안감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또 대외적으로도 있지만, 대외적 관계에서 본다면 역시 비자주적인 편중 외교, 편향 외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주적 균형 외교에 충실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그야말로 종속적 외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과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남북 관계도 우리 스스로 나서서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게 되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동등한 우호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좀 굴욕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역시 제재 압박 일병도 정책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또는 협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을 좀 추가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평화가 곧 안보다라는 생각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춘구 국장.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이번 구속에 대해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정치 권력이 부패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역시 이게 재벌을 포함한 경제 권력의 횡포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이고 그 때문에 생긴 엄청난 격차들이 결국 사람들한테 기회도 뺏어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국가 발전 전체 또 경제 성장이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재벌들의 소위 강자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의 퇴진, 두 번째 새누리당의 해체, 세 번째로 주장했던 것이 재벌체제 해체와 이재용의 구속이었습니다. 이재용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냐,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미 기각됐다가 겨우 특검의 결단에 의해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구속된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이 형사처벌 자체가 소위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재벌 체제, 소위 재벌 가문들이 재벌 계열 대기업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또 편법 상속을 위한 범죄 도구로 이용하고 또 부당 내부 거래라든지 또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약탈 또는 노동자 탄압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번 이재용의 처벌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재벌 기업들이 좀 소위 황제 경영에서 벗어나 가지고 투명 경영, 전문 경영으로 돌아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또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대한민국 경제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말 착한 재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과제가 재벌 체제의 극복, 재벌 황제 경영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님 개인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전라일보 유승열 편집국장 시작하시죠. 빠르면 3월 초에 대통령 네.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의 시기도 이제 빨라질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경선도 이제 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렇게 세 분으로서 이제 압축이 되는 양상입니다. 네. 출마의 변과 함께 이들 두 후보 외에 반드시 우리 이 시장님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이 닥친 최고의 문제는 역시 기회 불공정 그리고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해방 이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해 왔지만 실제로는 다수가 행복한 공정한 나라가 아니라 특정 소수가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약자들을 그야말로 억압하고 좀 뺏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촛불 시위를 좀 계기로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꿈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그냥 단순히 권력이 교체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정권 담당자가 바뀌거나 정권 담당자가 담당 세력이 바뀐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 투명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과연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 진정한 세상의 변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선택할 것은 결국 어떤 선택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건 결국 우리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 정치 권력 그리고 또는 정말 욕심이 과한 경제 권력들로부터 얼마나 정치가 독립돼서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서 그 권력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처럼 기득권자도 아니고 뭐 정치적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기성 정치 권력에 물들어 있거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재벌들과 유착 관계에 있거나 재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으로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소년 노동자 출신이고 국민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도 작은 성남시장의 역할을 가지고도 엄청난 성과를 냈고 말한 건 다 지켰던 공약 이행률 96% 강력한 추진력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이상민 국장. 우리 이재명 시장의 어린 시절을 사연을 보면 기조연수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 나이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한다든지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극복하셨고
다소 열악한 환경을 거쳐왔습니다. 오늘날 이재명에게 이런 어린 시절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저한테는 큰 자산이 됐죠.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저는 당시에 객관적으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나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이 가능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계층 이동도 어느 정도 보장됐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와는 다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삶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회를 누군가가 너무 독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살았던, 그러나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봤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 희생도 치르고 또 공직자로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한테는 자산인데 지금은 이제 저는 그 환경을 벗어났으니까 자산인데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어떤 경우에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그래서 또 사명감도 더 커지기도 합니다. 참혹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나지만 이 편중도는 점점 심해지고 상층의 10%가 연간 소득에 예를 들면 49% 가까이 차지하고 국가 자산의 66%를 차지하는 대신에 국민의 절반은 그야말로 2%의 자산을 가지고 나눠 갖고 있다든지 또 국가 연소득의 5%를 가지고 그야말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에게도 희망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서 행행하는 그런 불평등과 격차, 또 불공정한 경쟁 구조, 강자들의 횡포, 또 부안해동하는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 또 그야말로 정의로운 나라, 그야말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충국 국장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검사 대신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원래 힘들게 살아서 오로지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자라는 꿈으로 그야말로 목숨 걸고 공부해서 탈출에 성공했고 또 대학을 가고 장학금 받고 또 뭐 잘 돼서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충격을 주는 사건은 제 인생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다니면서 폭도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저렇게 총을 뺏어가지고 함부로 국군한테 총을 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분개했었어요. 제 입으로 비난도 했죠. 근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닌 제가 그 억울한 피해자들 시신에 침을 뱉었더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정말로 가슴 아프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저의 무능함이나 아버지의 무책임한 결론이 아니라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나는 탈출해서 그들의 그 고통과 헌신을 그야말로 일부 빼앗아서 영달을 누리는 삶보다는 그냥 제가 그들의 삶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최소한 그렇게 제가 되진 못하겠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좀 그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자라는 뜻으로 제가 판검사보다는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네. 23억 원이라고 신고하셨는데 네. 절반가량이 대기업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는 대기업 집단 계획을 주장해온 평소의 신념과 크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측면이고 저는 대기업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상적인 경쟁력을 가진 좋은 기업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소수의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그야말로 황제 경영하면서 그 기업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범죄 도구로 사용하니까 기업 경쟁이 떨어지고 저 같은 주주들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야 저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에게 이익이 있죠. 상당히 균형적인 시각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국장. 네. 지난 2010년이죠. 성남시장에 취임하시고 네. 6,500억 원인가요? 네. 예, 비공식 부채로 인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됐는가 하는 그런 네. 논란이 있기도 했었지만 네. 어쨌든 지자체도 망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시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부채도 많이 상환을 하시고 네. 재정이 크게 건전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성과를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아마 제가 성남시장으로서 만들어냈던 그 성과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6,500억이라고 하는 그 비공식 부채, 지출해야 될 특별회계 예산을 다 빼다가 써버리고 또 주어야 될 청사 부지 대금을 안 주고 버티고 뭐 이렇게 밀어놓은 부채가 6,500억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증세할 수도 없고 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예산을 아껴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 토목공사들 대체적으로 줄이고 낭비성 예산 줄이고 그야말로 쥐어짜듯이 해서 연간 1,200~1,300억 정도씩을 갚았죠. 1조 5천억 정도에서 한 7, 8% 정도 예산을 아껴서 빚을 갚고 그 빚을 갚고 난 후에 빚이 다 갚으니까 한 4천억 갚고 나니까 이제 더 안 갚아도 돼서 그걸로 이제 복지 예산들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방해하고 또 정부하고도 싸워서 이겨가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한 것 때문에 성남 시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모라토리엄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 법적으로 모라토리엄은 아니죠. 우리 내부 회계의 문제니까. 그러나 그거는 결국 갚아야 될 빚이 분명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4천억을 현금으로 갚았고 우리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느라 고생 많이 했죠. 결국은 똑같은 살림도 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상용 국장. 아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우리 그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정말 살림살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자치단체장이 돈을 갚았다는 얘기는 참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께서는 4천억 정도를 갚으셨다는데 그 뻔한 살림살이에서 어떻게 그런 저희가 사람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일단 토목 관련 예산들이 많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공사 예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위 낭비성 지원 예산들도 많이 줄이고 심지어는 500만 원짜리 행사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쥐어짠 거죠. 최근에는 가로등 보수 예산도 한번 삭감해봤습니다. 이상하게 매년 가로등이 예산 편성된 만큼 고장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 정도를 일률적으로 깎아서 삭감을 하고 각 과장님들을 불러다가 구청 과장님들한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작년에는 25% 삭감한 78억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가로등 유지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25% 삭감한 상태로 가로등 보수를 유지하고 있죠. 결국 거기서 생긴 예산만 78억인데 이게 전 국가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런 낭비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은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쓰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해라 또는 계속 아껴 쓰면 내년부터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하면 계속 많이 쓰는 거죠. 이게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얘기긴 합니다만 역시 자율권을 주고 성남시는 1년간 1인당 예산이 사실 굳이 따지면 전주보다도 오히려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봐 주시죠. 그런데 전주는 교부단체라서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되죠. 계속 아끼면은 내년부터는 삭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권을 뺏고 지방자치를 억압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성남은 시민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정부의 지원은 적어서 1인당 예산은 더 적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갖는 혜택은 더 큰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답변 시간도 좀 지켜주시고요. 네. 그런데 중간에 국장, 이렇게 타이머도 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가급적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지금 재선에 성공하셨고 7년째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죠.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시장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 안보 통일 분야는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특히 대북 관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사실 하나도 없죠. 선박으로 따지면 큰 배의 선장 노릇을 하는 건데 아마 중형 선박을 운영하던 선장이 대형 선박을 운영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대형 선박의 예를 들어 조리장이라든지 선박 가판은 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대개 유럽이나 이런 쪽 선진국들을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국가 경영을 맡습니다. 그러면 광역 아니고 기촌대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인구 규모로 따지면 성남시가 100만인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뭐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음 국제 외교 관계, 대북 관계들은 사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인적 자원을 쓰고 신상필벌하고 지휘를 잘하면 되는 거죠. 제가 성남시장을 맡을 때도 아니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민운동가가 성남시정 그 복잡한 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구체적 직접 행정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시장은 지휘를 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거고 방향을 정하는 거다. 그럼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면 공무원이 따른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결국 뭐 전주는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든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자치도시 성남으로 자부심 가는 도시로 만들어냈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춘구 국장님. 이번에는 그 시장님의 리더십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카메라 여기 좀 비춰주시죠. 이 시장님은 억강부약, 네. 즉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청천 이미지도 떠올리게 되고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같은 국민인데 이 시장님의 지도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정치는 억강부약이 가장 큰 기능이죠. 인간 사회를 가만 놔두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고 강자들은 강자니까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연현상의 일부인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부여하고 또 예산 집행권도 부여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억압이 없는 그야말로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 그게 민주공화국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강자들의 부안에 동의하거나 그들을 지원하면서 부당하게 약자들을 사실 억압하죠. 그게 많이 확대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도 사실은 지금 이 현상이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강자와 약자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우 중시합니다.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그냥 정당하게 힘센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강자들 말하죠. 기득권자. 중앙과 지방과의 정상적인 관계. 지역 균형 발전도 같은 차원이고 남녀 간의 평등도 그렇고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또 소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이런 것들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야말로 과격하게 싸우는 상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경쟁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청산하자는 것이지 보통 사람을 청산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 유승열 국장님. 예. 그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일약 네. 위력 대선 후보로 부상을 하셨는데요. 흑수저 또 무수저 비방하시면서 쭉 선전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한때 20% 가까이 국민적인 지지율도 얻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안타깝게도 네. 이제 한 자릿수로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낮아진 그런 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이제 지지율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는 이제 효용을 다했다는 게 세계적 평가입니다. 맞은 예가 없습니다. 결국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 물 밑에 있는 그 도도한 흐름과는 다르게 이제 물 위에 있는 그냥 파도 같은 것만 체크하는 걸로 결국 밝혀지고 있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그냥 뭐 집단 지성의 발전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기초단체장이고 또 그야말로 변방에 있는 아무런 세력과 정치적 유산도 없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이 자리에 불러준 것만도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이변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저를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의 장으로 소위 저 변방의 장수에 불과한 사람을 도성으로 불러준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계십니다. 저의 꿈, 가치, 원칙은 아직도 변한 것도 없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입으로 한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해서 바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소위
그야말로 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지지도를 보여주진 않는다. 그리고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어봐서 대답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돼. 또는 어떻게 해야 세상이 바뀌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수가 결론을 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보충 질문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지율은 일단은 올려놔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일단 지지율 하락 요인 중으로 우리 이 시장께서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또 배려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족 간에 심하게 다투고 폭언하고 그런 것 영상 유튜브 영상도 돌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수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 간 불화를 잘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쨌든 제 수양 부족을 알고 사과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라의 부패와 혼란 위기의 제일 큰 원인은 가장 큰 권력자의 그 자신의 부패 또는 그 주변 측근 친인척의 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정하게 국가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될 존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하거나 또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다가 최순실 사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만 그 한 분이 저의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접 업무 지시를 하시고 시장 친형이라고 인사 직접 개입하시고 또 이권 요구하시고 공무원들한테 직접 막 협박하고 이러시니까 제가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사이가 나빠졌고 저하고는 갈등이 많았지만 그것까지 제가 다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연원이 돼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다가 어머니가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폭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결국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서 입원하게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 그날 심하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때릴 수 있냐. 제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데려다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몸도 못 가누시고 홀로 사시는 80 넘은 어른이신데 그분을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살림을 다 부신 현장을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네. 시장으로서 주변 관리를 엄격히 하신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을 3단계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영화 딥 임팩트 같이 그 큰 운석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고 대재난이 발생했을 때 먼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대응 매뉴얼은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소 충분히 훈련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긴급 대책회의를 수집하고 가장 유효한 수단을 선택해서 보고보다는 실행 중심으로 즉시 대응 체제에 나서야 되겠죠. 거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보를 국민한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재민 구호와 수습 대책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 네. 3단계 제가 물어봤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번째? 좋습니다. 두 번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체제 갖추셨고. 순서를 나눈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한 매뉴얼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과 그다음에 대응체제 실행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그런 것이겠죠. 예, 그러고 나서 항구적인 대책도 이제 필요할 걸로 물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대응 체계에 부실함이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다시 추후에 동일한 사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 낮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수정과 대비책을 강화해야 되겠죠. 예,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셔서 그런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이 제가 자랑 하나 되셔서 할까요? 이럴 때 자랑 한번 해야지. 자랑인데요. 먼저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정책을 먼저 펴실지 인사와 지금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성남시 자랑 하나 먼저 하고요. 제가 소위 판교 한풍구 사고라고 하는 게 발생했는데
16명이 떨어져 죽었죠. 제가 그걸 3일 만에 하룻밤도 한 잠도 안 자고 57시간 만에 다 전원 합의시켰습니다. 그 3일장을 다 지낼 수 있게 만들어드렸죠. 그건 정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고 공감하고 세월호와는 좀 달랐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정책을 하고 싶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공직 비리를 없애는 겁니다. 즉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 인사를 잘해서 검찰이 공직 비리를 없애는 범죄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제일 큰 도구이기 때문에 검찰부터 먼저 정비해야 되겠죠. 총장 임명부터 신속하게 유능한 사람으로 청렴한 사람으로 대통령 본인의 비리까지도 조사해서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섹션과 연결되는 질문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북에 오셔서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북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네. 깊게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장께서 전라북도 지사를 하시면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것부터 수습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부의 비협조 또 전체적인 나라 상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전북지사라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뭐 제가 특별히 다르게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군산조선소에 정부 공용선 발주를 좀 2, 3년치를 좀 앞당겨 발주하도록 하는데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섹션입니다. 전북 현안 이 중에서도 이제 전북 홀대와 관련된 질문을 예.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열 국장 이어주시죠. 전북은 그 지난 2015년 의 경우 지역 총 생산 증가율이 제로였습니다. 네. 예, 거의 뭐 성장이 멈췄다는 네. 그런 그 의미인데 뭐 지난해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도 좀 크게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네.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대권 후보로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보관이나 혹시 계획 같은 거 정부의 뭐 적극적인 네.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답변도 괜찮으십니다만. 네. 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첫째 문제고 그 어려워진 피해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편향적으로 부담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그중에서도 또 지역 간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약한 곳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얕은 곳이 먼저 드러나서 말라 죽듯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 대기업들의 이 독점 또는 이 횡포 때문에 돈이 시중에 돌지를 않고 자꾸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좀 해서 그야말로 황제 경영을 폐지하고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경쟁 질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노동자들도 보호해서 돈이 좀 노동소득으로 국민들한테 갈 수 있게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초과시 이익을 얻는 또 대기업들 법인세도 증세해서 복지를 좀 확대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테고 그럼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이 돈을 써도 지역 경제에 각 지방에 진짜로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 이하, 어린이, 뭐 신생아, 또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28조 원을 지급을 하되 이걸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약 1조 6천억 정도가 매년 전북에서만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쓰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가 아마 상당히 많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좀 지역 경제 발전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정책적 수단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재원들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많이 분산할 필요가 있다. 소위 분권하죠. 분권하고 똑같은 기회를 지방과 중앙에 주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이 훨씬 더 효율성이 큽니다. 근데 당장은 서울이 편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교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전북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다음에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좀 확대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네, 이상현 국장. 그 후반부에 할 질문이었는데 미리 네. 말씀이 나오셔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관련인데요. 네. 그러니까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28조인데 네. 이런 재원 마련이 과연 가능한지 그다음에 너무 포퓰리즘적인 네. 비판을 좀 포퓰리즘이 듣고 있지 아니냐. 않죠? 예. 일단은 이 28조 원은 올해 대한민국 국가 예산 400조의 7%에 불과합니다. 올해 국가 예산이 16조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한 16, 7조 아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자연 증가분에다가 기존 예산을 한 3, 4% 조정하면 됩니다. 이게 마음먹기 나름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는 1조 6천억 뻔하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도 7, 8% 절감하고 전환해서 빚도 갚고 복지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훨씬 더 쉽죠. 여지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포퓰리즘 말씀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에 최소한으로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쓰라라고 하는 게 헌법 34조가 정한 국가의 의무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는 걸 포퓰리즘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칭찬해야 될 일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라서 좀 낯설긴 할 텐데 여러분 출산율 저하에 생기는 원인이 보육비용, 교육비용 때문 아닙니까? 그다음 아이들 키우기 어려워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아동수당으로 100만 원씩 예를 들면 학생수당으로 초중학생들, 고등학생들 100만 원씩 하면 별로 이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한 100만 원씩. 노인 지원은 인정하시죠? 당연히 100만 원 정도씩 하는 거 이익 없을 겁니다. 노인. 농어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출 대기업들 시장 확대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 입었으니까 당연히 지원해야죠. 농어촌 지원 문제 없을 거예요. 장애인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해야 돼요. 이렇게 떼어놓으면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2,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 왜 저렇게 많이 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성도 있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성남시는 200억을 산후조리비와 청년배당 주는 걸 지역화폐로 주었더니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고 빈가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28조 원을 지원하면 얼마나 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다가 경제성장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설득해서 28조 원이 산업 R&D 지원, 토목공사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교육 지원, 보육 지원,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농어촌 지원, 청년 지원 이렇게 쓰이는 것이 투자 효과 측면에서도 훨씬 더 높다는 게 연구 결과 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받아보시면 다를 겁니다. 네, 이상현 국장, 네, 다음 질문. 그 안타깝게도 성공 여부는 대통령이 당선돼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안 되시면 전라북도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자치단체 한번 맡아보시죠. 다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 지역 홀대론 가운데 인사차별인데요. 네. 현 정부에서 전라북도는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무장관대라고 그러죠. 자, 차관도 없습니다. 정부 직속의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도 한 명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전북 홀대라는 소리를 전북 네. 도민들이 하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차별,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인사는 능력을 중시하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지역관 또는 여러 영역 간의 균형을 맞춰서 탕평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내 편 속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제가 성남시 시정을 맡았을 때 경상도가 한번 집권하고 전라도가 한번 집권하고 경상도가 집권하고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경상도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충청도는 전혀 승진을 못하고 있고 보니까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인데 경상도도 많다 보니까 전라도가 엄청나게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춘다, 첫째. 두 번째는 실력에 따라서 사람을 쓴다. 세 번째, 철저하게 신상필벌한다. 이걸 했는데 당연히 호남이 워낙 비중이 적으니까 당시로서는 제가 좀 빨리빨리 승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균형이 지금 다 맞아졌죠. 그리고 제 상대방이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를 뭐 방해하던 사실상의 반쯤 정치 공무원 이런 분들 중에도
정말로 유능한 사람들은 제가 일부러 불러다가 그 자리를 줬죠. 대신에 실력으로 검증한다. 그래서 심하게는 제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과 동시에 구청장으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죠. 이제는 성남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가급적 다 균형을 맞추고 탕평 인사죠. 실력에 따라 실제로 좋은 보직과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역시 한 두세 번의 인사를 거치니까 이 시장이 또 인사권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거기에 적응합니다. 탕평 인사가 정말 중요하죠. 실력에 따른 인사. 네. 그 전북 목찾기 운동이 지금 네. 한참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은 현재 약 200만 명, 정확히는 186만 명인데 출향민까지 합하면 보통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특정적 중심의 개발 정책에 밀려서 전라북도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2017년 국가 예산을 비교해 보면은 이 표에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전라북도는 6조 2,535억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11조 8,350억 원입니다. 경북의 5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당 그 지원받는 국가 예산을 보니까 전라북도는 335만 원, 경상북도는 430만 원입니다. 전북이 95만 원이 적고 경상북도가 100만 원가량 이렇게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전북을 호남이 아닌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해서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표시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낙후 해소를 위한 전라북도 개발 특별법을 제정해서 50년 넘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을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만금 특별시 인구 한 80만 명 예상하는데요. 전주안조 통합광역시, 전라북도 이처럼 새 권역을 대통령께서 직접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성이 무너진 사례는 여러 곳에 있지만 이 지역 간 불공정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영호남 차별 문제는 소위 박정희 정권 시대의 이 소위 분리 지배 정책에 희생된 측면이 있죠. 거기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또 격차, 소위 균형 발전을 배제하고 수도권 집중을 했던 그 정책 결과로 이중의 피해를 입은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더 하면 결국 이제 호남 중에서도 주로는 이제 광주, 전남은 이제 호남 같은데 전북은 또 호남 중에서 또 소외된 이런 2중, 3중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 전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언제나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강부약하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뒤틀어진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나라의 한 구성원인데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 지리적이든 정치적 이유든 피해를 입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후된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 또 필요하고 제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긴 한데 제가 작년에 SOC 투자 예산을 각 지역별로 표로 만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프를. 늘어나는 곳은 빨간 그래프, 줄어든 건 파란 그래프 했는데 경북이 뭐 몇 조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조 단위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아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차별이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 분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국민들은 그렇다고 행복해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전북을 뭐 독립 권역으로 좀 만들어서 정책을 수행할 때 호남의 일부가 아니라 뭐 호남권, 뭐 전북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건 헌법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겠죠. 맞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유승열 국장 마지막. 예. 전북 민심 잡기에 관한 질문 하나. 네, 네.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개혁적인 성향의 투표로 인해서 그 전북, 특히 호남이 항상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네.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 사표를 만들지 말자 이런 그 표심으로 인해서
정당에서 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거나 네. 또는 총선이 있을 때는 결정적인 그 흐름을 바꾸기도 네. 했던 그런 그 전북 호남의 표심인데요. 그 민주당 대선 후보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 또 정동영 후보, 문재인 전 대표까지 네. 호남에서 1등을 한 그 기반으로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이 후보께서는 이 호남 표심, 특히 전북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호남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호남 민심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부수적인 것이고, 저는 본질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부심에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국난이 있을 때마다 특히 이 다수의 민중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항했던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이 바로 이 호남이죠. 저는 그 저항 정신,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는 이 그 열정, 그것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고, 지금도 또 야권, 진보 진영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상징적인 사건은 역시 광주 민주화 운동일 테고, 그것이 87년 민주체제를 만들어냈고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나마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바꿨던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기도 하고 제 인생의 삶 자체 전체를 그야말로 제가 광주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뜻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또 제 개인적 희생 치러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고 거대학들과, 그리고 지금도 시장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개인적 이익이나 측근의 이익,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걸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재명을 맡기면 우리 호남이 추구하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 줄 거라고 믿게 하는 것이 제가 득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이재명 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도정에 관한 토론 차례입니다. 이상영 국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패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다소 좀 자괴감이 드는데요. 그 대선 후보들한테 우리 전북 현안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중요한 예산 좀 따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전라북도 도민이 거지도 아니고 동양하치도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해야겠죠. 질문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만금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관한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들어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금융허브로 키워나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소신을 좀 밝혀주시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물어봐 주셔서 요약해서.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기초단체장, 즉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권을 뺐고, 그래서 똑같이 지출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 기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걸 고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테고, 결국 이제 분권을 강화하는 것,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나눠서 각자의 몫에 맞게 또 필요에 따라서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 틀어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군산조선소 문제. 제가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지역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별로 관심은 안 가지지만
그래도 제가 가면 관심도 누군가 가질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틀 만인가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가면서 본 결론은 정부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군산 조선소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현대중공업 측에 물어봤더니 자신들은 일감만 일부 확보된다면 유지할 생각이 있다.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발표를 하고 난 후에도. 그래서 방법이 없나 봤더니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결단만 하면 되는. 어차피 정부는 공공용선이라고 하는 걸 계속 발주하게 돼 있는데 이게 조선 문제는 이 수주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불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공공용선 2, 3년치 정도를 좀 미리 앞당겨서 좀 뭐 약간의 규정을 고치든지 해서 발주를 해준다든지 선박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발주할 거니까 그걸 좀 금액을 늘려서 좀 미리 발주해 준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좀 선박 발주가 들어오면 선수금 보증이라도 좀 신속하게 빨리 해주든지 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아무 손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이 그다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 군산 조선소 문제는 아주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잼버리 대회 유치는 뭐 대한민국 위상도 올리고 특별히 엄청난 무슨 뭐 평창 올림픽처럼 뭐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신속하게 좀 처리가 안 되는지 의문인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말 한마디만 해도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이전을 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융타운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직장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거래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만 해도 뭐 300곳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정부에도 좀 관심 가져주면 상당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새만금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 성남시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소위 고속화도로 지중화 2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못했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매 거짓말만 했던 것인데 결국은 새로운 대안으로 저희가 지상을 덮고 위를 공원으로 만드는 걸로 타협해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성남시 예산만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죠.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새만금 사업도 보니까 근 30년 돼 가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출자한 돈이 5조 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속 시간 지나게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책임을 좀 지지 않고 절반은 민간에 맡겨서 하겠다고 하고 또 항구 조성도 민간 사업으로 민자 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수익이 없는데 시작될 리가 없죠. 계획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무리했던 것 같고 또 그러면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좀 종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간 6천억 올해 작년 6천 수백억 지원받았다는데 1조 원 정도씩 1조 원 정도만 지원받으면 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1년에 막 몇 조 원씩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결국 관심의 문제, 애정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조속하게 정부 좀 재원을 좀 늘려서 신속하게 용지 조성을 끝내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로 예를 들면 뭐 국제공항 조성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입지라든지 농경지 조성이라든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북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 시장님께서 인식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난맥상은 사실은 공사 주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농어촌진흥공사라는 이 공사 주체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거든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수익 사업을 모델을 찾지도 못하고 있고 정부가 갖다 주는 돈만 갖다가 그해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네. 빨리 끝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끝낼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죠. 자, LH공사 뭐냐, 수자원공사 당신들 일 잘하지 않냐? 와서 좀 해라.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라북도를 방문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혹시 연구가 가능하시다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행 주체도 그렇고 정부의 감독 관리 관청도 지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책임자가 많으면 책임자 수만큼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책임자는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좀 컨트롤 타워를 정리하고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맡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농지 부분만 관심이 있는데 농지 외 부분이니까 아마 내부 반발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도 좀 교정하고 지휘탑도 좀 단일화하고 정부가 사실은 엄청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단일한 컨트롤 타워에다가 좀 조속한 예산 투입으로 좀 종결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청 관련 마지막 질문 네. 이충구 국장.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처리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성이 6년 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새만금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라북과 함께 총리실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주로 오기로 했던 LH공사가 경상남도 진주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서 도민이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5년 만인 지난해 사실상 투자 백지화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해서 자꾸 사이다라는 소리 듣기도 하는데 시원한데요. 저는 그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 연원이 있겠지만 할 생각이 있었으면 MOU 해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하고 그랬겠습니까? 또 시기도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강자들의 횡포가 이런 게 하나의 형태인데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또 생겨나죠. 저는 이런 데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강자들의 횡포입니다.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는 MOU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적 약속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철회해서 황당무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 약속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다수의 시민들, 국민들한테 공연한 기대하게 했다가 또 절망에 빠뜨려서 상처 주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까? 근데 법적 효력은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어렵겠죠. 사회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책임을 묻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네. 이어서 전국적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전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청년 농촌 문제에 대한 네. 이런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유승열 국장 질문해 주시죠. 그 전북의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20대 청년 실업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네. 높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이 청년 실업이라는 게 전북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고용 절벽의 상황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여간 전북은 제일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그런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들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지역 인재의 의무 채용 비용을 좀 넓혀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지자체들이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일단 청년 실업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죠. 실제로 이제 취업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소위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또 있는 일자리나마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청년 세대들이 기회를 못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힘으로 좀 역량이 좀 생겨나면 그때서야 비로 단기간으로 채용했다 또 갖다 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삶 자체가 아주 파괴적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죠. 일자리를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30대 재벌이 무려 770조, 1년 연 총생산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갖고 있고 투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좀 정상적으로 사용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즉 가계
국민들이 가지는 몫이 전체 국민 총소득 중에서 80%대에서 지금 60%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성장의 몫을 전부 다 재벌 대기업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몫을 좀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제일 큰 일일 테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노동자들을 보호를 강화해서 부당한 초과 근로, 부당한 장시간 노동, 부당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또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해서 노동자들 전체 몫을 늘리면 일자리도 사실 늘어납니다. 불법 노동으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만 33만 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면 일자리 총량이 좀 늘어날 테고, 그중에서 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지금은 청년들을 안 쓰고 청년들이 고생해서 능력을 가지면 그때서야 좀 경력직으로 쓰고 이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 공공기관들은 청년들 의무 고용 몫을 지금 3%인데 그거 잘 안 지킵니다. 그걸 의무 고용을 좀 5%든 그 이상으로 좀 올리고 반드시 지키게 하고, 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채용 제도를 도입해야죠. 학교도 하다못해 지역 균형 선발하는데 직원 채용을 해당 지역에서 채용을 좀 추가로 더 또 비중을 늘려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공기업 지방 이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기업들 또는 국가 투자기관들이 해당 지역 자원들을 또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비율을 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상용 국장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그 도내 노동자 가운데 5명 가운데 2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은 갈수록 줄지는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보니까 7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정규직 어떻게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비정규직은 민간 영역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성과 내는데 서류에 비정규냐 정규냐 썼다는 이유로 보수를 달리준다고 하는 건 헌법 위반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면 비정규직 문제는 거의 사실상 해결되죠. 근데 그 법을 누가 지킵니까? 그거는 정부부터 해야죠. 정부가 지금 자기가 안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째로는 정부 영역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인데, 그 돈 아끼자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100% 가깝게 단속적 업무, 임시 업무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 업무는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했죠. 정부 공공 영역에서 반드시 학교 비정규직이든 공기업이든 정부든 비정규직은 없애야 된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저는 인간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국가지, 그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유지 자체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너무 잔인한 제도예요. 네. 여러분, 지금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유승열 국장, 이어주시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네. 예. 지역에서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풀어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절대 상충하는 현안인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1,000만 명 서명부까지 전달할 정도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성남 수도권 지자체장이 아니신 대통령 후보로서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어떻게 해법을 내놓으실 건지. 곤란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현재 시장인 단계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합리적 규제 완화라면 해야죠. 합리적인,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태를 훼손하는 정도라면 그야 뭐 일부 조정할 수 있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집중, 그다음에 국토 불균형 발전이 문제인데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신념이어서 제가 성남시장이긴 하지만 그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의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할 일은 아니죠.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세세한 부분에.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질문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영 국장.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 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재정분권에도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열하루간 굶어가면서 단식투쟁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유권을 줘라. 그리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인데 거기다 꼬리 붙이고 규제 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법정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면 얼마나 아껴서 잘 살겠느냐. 하다못해 전북도지사도 전주시장도 주민들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걸 철저히 아껴서 열심히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쓰는 돈, 지방교부세를 아예 법정으로 인구, 면적 이런 걸로 대비해서 아예 객관적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국가 위임 사무라는 이름으로 일은 맡기고 돈은 안 주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걷는 지방세수가 100% 중에 20%에 불과한데 거의 8대 2에 불과한데 필요하면 저는 30% 정도 반드시 넘겨야 되고 40%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분권은 6대 4. 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현재 8대 2보다는 6대 4가 낫다는 말씀이시죠.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이 20%인데 그걸 6대 4 또는 7대 3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 지원 정책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북에 농민들이 많으시죠. 제가 도입하려고 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농민들은 다 1년에 10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이 살아나는 길이죠. 농민들이 사는 길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로 정말로 자녀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는 왜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 불공정, 편법과 특권이 가득한 부패한 정치 구조, 특히 재벌과 정치 권력 간의 유착 관계를 끊어낼 수만 있으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북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북 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 주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장의 별명처럼 사이다 발언으로 도민 여러분의 속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승민, 안희정 두 분의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께서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